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고요. 시장의 매물도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더 나가서는 이번 상승장의 원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그 금액의 차이가 지금 뭐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번에 그 얘기 하셨네요. 김수현 수석의 주택 정책의 원칙과 쟁점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 그 제가 네. 책을 읽어서. 책을 읽었다고? 그 책 나 줘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져왔어요. 이게 사실 제 책이 아니라서. 네. 제가 이 책을 살려고 이 저기다가 블로그에 썼더니 누가 그 책이 S24 중고서점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주문했거든요. 근데 재고 없다고 품절이라고 연락 와서, 그러니까 잘못 재고가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취소됐어. 그래서 다시 살라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재고 이거 혹시 없어요. 비치본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파세요. 그랬더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제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중고로 1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왜요? 내가 비싸게 사야 되잖아. 왜 그래? 아니 시장 가격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책이 됐을까요? 일단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가 나오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쓰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 토대로 해서 생각해보고 정책은 이런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잘 쓴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박수를 치고 싶냐면 전반부의 1장, 2장, 특히 1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쓰셨어요, 책을.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런 주장, 갑론을 주장하는 사람, 을론을 주장하는 사람, 어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한 장단점 등등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너무 건방진 표현이고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지 살펴보니까 이 내용만 조금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3장에 가서 이런 시장을 보아왔던 내가 또는 이제 당사자, 이 저자가 주장하는 주택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4가지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10년 전에 한 얘기고 그 생각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큰 뼈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이번에 다시 정리해서 읽은 거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수장이 사실 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아니라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대책의 어떤 수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큰 흐름이 바뀌지 않고 이분이 계속 정책적인 어떤 힘을 발휘한다. 이번 정부에서 정책에 많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하신 말씀 4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거 4가지셨어요? 김수현 사회수석이 생각하는 주택 정책의 원칙 4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번 이거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쭉 몰고 가서 시장이 우리 여기 다른 거 아무리 니들이 흔들어도 나는 간다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2004년 이런 때 이제 당시에 2003년까지 쭉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4년에 좀 조정받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네. 살짝 정책적으로도 스탠스를 바뀌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실 이제 그게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어떤 빌미를 작용했다. 네. 어떤 과잉 유동성 진압 못하고 그랬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실기를 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그렇게 활용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언정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이전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등의 어떤 그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지난 정부가 잘못한 실기다. 부동산 정책을 그런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않겠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견지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장이 바뀌거나 이 책임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갈 것 같다. 네. 예, 그걸 통해서 예측 가능성 유지하겠다. 네. 예, 안 바뀔 거다. 그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투명화, 보유세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 전제하에 시장 자율 확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율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너무나 이 중앙 정부에 이 의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파트 분양할 때도 보증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공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주택 공급 자체도 택지, 신도시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 공기업이 LH가 땅 수용해가지고 땅 만든 다음에 소지를 만든 다음에 매각하는 형태로 토지 공급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 결국 정부가 되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주택 정책, 분양 정책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가 분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으로 굉장히 옥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점차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는 약간 언밸런스하죠. 네. 자꾸 이 정부의 개입 자체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율화를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대전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야? 그러니까 시장의 민간의 개입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대원칙으로 딱딱 틀어 막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제일 크게 제가 들어오는 부분 뭐냐면 정상적인 보유세가 과세돼야 된다.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주택자가 하나를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보다 이 사람이 2주택, 3주택으로 늘어날 때 세금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면 2주택, 3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형태의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돼. 정상적인 보유세가 과세돼야 된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견고한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 김세현 수석의 생각이 나옵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왜 발생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갔거든요. 네네. 결국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또는 우리가 땅을 사서 시행을 하게 된 발생하는 이익은 결국 용적률에서 오는 건데 그 지역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용적률 낮은 땅은 재건축 재개발해도 별로 수익이 안 나요라고 하는 게 사회가 허용해 준 건데 이제 그걸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독식한다는 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논리시거든요. 네. 네, 저는 납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도 정당하며 만약에 정당한 개발 이익 환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반대로 자율권도 줄 수 있다. 이제 이게 양립하고 있는 이 생각이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개발 이익 환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보면요. 요번에 올해 37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이익 환수금이 없어요. 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이 해봐야 남는 게 없어. 초과이익이 없어. 초과이익은 지금 어디에서 주로 생기냐면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인기 재건축 단지들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발생한 재건축 초과이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지역들에다가 갖다 이 돈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균형 발전할 수 있다. 이분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은 그 초과이익 환수를 가지고 가서 공공 주도로 사업 진행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국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결국 공공이 돈 갖고 와서 그 지역들 활성화하기 위해 돈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돈이다. 뭐 남는 게 아니다. 뭐 말 그대로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평가도 있지만 일단 정책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기조는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시장 민간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는 가격, 소유, 거래, 납세 전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게 이게 다 가야지.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고 뭐 이 말씀하신 부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가격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참 과라고 하지만 공으로 따지는 부분 스스로가 이제 공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통계라든가 자료라든가 실거래가 신고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그러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까지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투명하게 했고 좀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더 숙성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클린하게 하고 뭔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데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지금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얘기는 복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2번의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거 수요, 주택 말 그대로 매수 이제 이런 쪽하고도 투자 뭐 이런 쪽에도 연관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에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기 힘든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거 복지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고비로 주택의 공급 물량 이제 이 책에선 주택 공급 그 주택 보급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100% 이상이 되고 되면,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못 살지는 않는다. 다만 주택의 질이 문제가 될 거고 그 부분들 이게 2008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10년 전 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개선을 위한 뭐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 임대료 보조 제도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 새 정부가 들어서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내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주장했던 부분의 연장선에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 정책은 30년을 내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30년. 예. 그렇죠. 그냥 당장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뭐 많이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예. 저출산 문제, 네.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문제, 네.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 문제. 네. 예.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도심 회귀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요새 나오잖아요. 이분은 10년 전에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게 외국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대요. 외국이 그렇죠. 이미 그랬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의 가치가 중요성이 높아질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일본 사례에서 보는 입주기를 최소화고요.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가 용도나 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한번 개발이 마무리돼서 토지가 활용이 돼버리면 그 지역을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인들이 늘어져 버려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가 용도나 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층 주거지도 일부 남겨놔야 되고 허용 용적률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언급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용적률 풀어주거나 하는 것들도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도심지 안에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주거비를 높여주는 형태로 풀어주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또 큰 틀에서 이 청와대 사회수석의 얘기는 그런 부분도 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반대로 풀어줄 수 있는 풀어주겠지만 이제 이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남겨놓는 부분들은 또 강하게 이 용적률을 강제해서 또 두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 소장님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자, 좀 더 공부하려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조용할 때 공부하라고 우리가 늘 얘기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좀 하셨었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 내용의 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더 큰 안목과 해안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의 공부한 내용 전달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안목과 해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그냥 재밌어서 본 거거든요. 이게 뭐 이걸 통해서 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더라고요.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제 블로그나 이런 곳에다가 요거는 좀 소개하면 좋겠다. 같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이제 저도 올려놓으니까 이 글도 굉장히 많은 분이 보셨거든요.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오늘 저녁 고비를 잘 넘겨보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